아버지 여기서 가만히 계세요라고? 11억? 꿈도 야무지구나. 너희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뿐일 게다. 아버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서 계세요. 제가 금방 수속 밟고 올게요. 아셨죠? 살을 애듯 차가운 빗줄기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지나갑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앞을 가리는데 저 멀리 붉은 미등을 켠 검은색 세단이 빗길을 미끄러지듯 요양원 정문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제 아들의 차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라 믿었던 짐승만도 못한 놈의 차입니다. 차창 밖으로 희연 빗물을 튀기며 멀어지는 그 차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분노에 말라붙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그저 멍하니 제 발치에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70평생 충무로 지하 인쇄소에서 매캐한 납가루를 마시며 손가락 마디가 고목뿌리처럼 뒤틀리도록 악착같이 모은 30억 재산이 고작 이 빗속에 덩그러니 버려진 보따리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을까요? 입고 있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전자기기의 감촉이 지금 제 심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방금 전 아들 녀석이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립니다. 아버지, 여기 잠깐만 서 계세요. 안에 들어가서 수속 밟고 올게요. 비 오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 있어야 해요. 알았죠? 그 뻔한 거짓말. 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던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져 나온 것도 조수석에 앉아 힐끔거리며 사이드 미러를 보던 제 처남, 아니 이제는 철천지원수가 된 김서방의 그 비릿한 미소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차 안에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낄낄거리고 있겠지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며 드디어 늙은 짐짝 하나 처리했다고 샴페인이라도 터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놈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서늘한 살기를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제 완벽한 연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을 딱 3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놈은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날씨도 이런데 기분 전환이나 하러 가자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장어구이 잘하는 집을 예약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그 말에 속는 척 차에 올랐을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제 옆에 앉지도 않으려던 처남이 굳이 조수석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차 안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진한 처남의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부패한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려는 향 냄새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든 척했습니다.
70 노인의 특권이랄까요? 노인네가 잠들면 귀도 먹고 눈도 먼 줄 아는 그 어리석음이 놈들의 혀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쯤 처남이 입을 열더군요. 민호야, 너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 하루에 수십 번 오는 거 알지? 이번 달 넘기면 내 공장이고 내 아파트고 전부 압류 딱지 붙는다고.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저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요양원에 버리는 게 맞나 싶어서. 아이고, 이 등신아. 매부 상태를 봐라. 저게 멀쩡한 거니? 밥 먹다가 국 쏟고 밤마다 헛소리하고. 저러다 가스불이라도 켜놓고 나가면 그 강남 아파트 홀라당 태워 먹는 거야. 치매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매부한테도 좋아.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지. 밥 나오지. 여기가 천국이지 뭐냐. 처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의 우유부단함을 타박하며 제 명의로 된 30억짜리 자산과 인쇄소 부지를 탐내고 있었지요. 치매, 헛소리, 기가 막혀서 허탈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자는 척하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친구 옥분이에게 부탁해 배운 최신 기능입니다. 기계치인 제가 이 녹음법을 익히느라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밤새 신름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맵니다. 덕분에 차 안에서의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었습니다. 처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도 아들의 비겁한 동조도 심지어 놈들이 낄낄거리며 나누던 농담 따먹기까지 전부 다요.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어깨 위에 쌓이는 빗물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저는 주머니 속에 기기를 꽉 쥐었습니다. 딱딱한 감촉이 마치 제게 건네는 총자루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요양원 정문 경비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공봉을 들고 나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나요. 보호자분은요? 방금 그 차 타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경비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입술, 그리고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애 같은 표정으로요. 우리 아들 효자예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밥하러 가야 하는데. 우리 민호 배고플 텐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애처롭습니다. 경비원이 혀를 차며 다가와 제 팔을 이끕니다. 아이고, 또 고려장이네. 또 고려장이야. 말세다 말세.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온기가 얼굴에 닿자 얼었던 볼이 녹아내리며 따끔거립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습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엉덩이를 데우는 열선 시트의 온기가 비에 젖어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지만 제 가슴 속 한복판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것들이 나를 이곳에 버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공사를 쳤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달 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던 처남이 웬일로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은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을 찌르는 듯한 기분 나쁜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많이 넣은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쇠맛 같기도 하고 쓴 약을 억지로 삼킬 때 나는 그런 비릿한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남, 국이 좀 이상하다. 맛이 왜 이래?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처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놈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외삼촌,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아버지가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민우야, 이 약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몰라. 그냥 노인네들 먹으면 기력 빠지고 잠만 자게 되는 거야.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하고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 나올걸? 그러면 그때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그 인쇄소 부지랑 아파트 내 앞으로 돌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처남이 멀쩡한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쳐온 내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상 앞에서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내거나 놈들이 안 볼 때 베란다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제가 몰래 국물을 부어주었던 그 고무나무는 일주일도 안 되어 잎이 누렇게 뜨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도굴놈들은 나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놈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순경의 부축을 받아 배를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고 민호와 처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왜? 민호 녀석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저 능청스러운 낯짝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집, 우리 집,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 헤헤, 배고파. 밥 줘. 순경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민호와 처남의 눈빛에서 가식적인 걱정은 사라지고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처남이 거칠게 제 팔을 잡아채며 소파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매형, 미쳤어요? 경찰은 어떻게 불렀어? 전화기도 없잖아. 이게 진짜 노망이 났나? 놈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퍼 주머니, 바지 주머니, 심지어 양말 속까지 거친 손길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침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제 펑퍼짐한 바지 안쪽 속옷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둔 스마트 기기와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욕설을 내뱉더군요. 씨, 진짜 노망난 거 맞아? 어떻게 경찰서 번호를 알고 신고를 해? 우연이겠지. 옛날 사람들은 112는 다 알잖아. 그나저나 민호야, 이거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 돼. 며칠만 조용히 있다가 아파트명에 넘기는 날 법무사 오면 도장만 찍게 하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리자. 요양원으로는 안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놈들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폐쇄병동이라니. 놈들은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놈들이 늦잠을 자는 틈을 타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을 기어 내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그곳에는 옥분이가 패딩 모자를 눌러 쓴 채 파지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품 안에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찢어버린 이면 계약서 원본과 민호가 작성했던 상속 포기 각서 위조본들이었습니다. 옥분이의 거친 손을 잡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이 은혜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옥분이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엌 구석에 있는 쌀통 깊숙한 곳에
옥분이가 준 서류 뭉치를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물을 마시러 나온 처남이 부스스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쌀 뚜껑을 열고 양손을 집어넣어 생쌀을 한 줌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생쌀을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습니다. 와작 와자작. 딱딱한 쌀이 잇몸을 찌르고 이빨이 부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하얀 쌀가루와 피 섞인 침이 범벅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밥이다. 하얀 밥. 맛있다. 헤헤. 아유,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아침부터 왜 생쌀을 처먹고 지랄이야? 미쳐도 곱게 미치지. 처남은 역겹다는 표정으로 헛구역질을 하더니 안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까 쌀통 앞에서 겪은 아찔한 순간이 오히려 제 연기에 대한 놈들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놈들은 이제 제가 진짜로 미쳤다고 확신하고 마음 놓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법무사가 오기로 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저는 놈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민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내일이면 확실합니다. 네,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이자는 좀 깎아주시는 거죠? 네. 아버지는 걱정 마십시오.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시설로 보낼 거니까 뒤탈 없습니다. 통화를 끝낸 민호가 처남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외삼촌, 드디어 끝났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수발도 끝이고 빚도 다 청산이야. 우리 빚 8억 갚고 나면 남는 게 한 22억 되니까 외삼촌이랑 나랑 반반 나누면 11억씩은 떨어지겠네. 11억? 꿈도 야무지구나. 너희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뿐일 게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어제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지만 집안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딩동. 왔다. 처남이 화색이 돌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 가방을 든 중년 사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그 남자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위임장, 증여계약서, 그리고 빚 변제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이집과 인쇄소 부지를 갈기갈기 찢어밟길 칼날들이었습니다. 자, 어르신.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편안하게 모신진다고 하니까요.
사무장이 제 손에 인주가 묻은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녀석의 손바닥은 긴장해서인지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찍어. 이거 찍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고기 사드릴게. 응?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참담한 분노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진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서류의 인감란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1cm, 5mm,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쾅! 제가 갑자기 도장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놈들은 제가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제 동공이 또렷하게 놈들을 응시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 안 되겠다. 네, 그게 무슨... 아버지... 저는 쥐고 있던 도장을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또르르 굴러간 도장이 처남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그건 가짜니까. 뭐라고? 매영, 지금 제정신이야? 말투가 왜 그래? 처남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옥분이가 챙겨다 준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보란 듯이 들어 보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진짜 도장의 서슬 퍼런 기운이 놈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그동안 놈들의 패륜적인 대화가 녹음된 기기와 쌀통에서 꺼낸 찢어진 이면 계약서들을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지.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버리고 이 집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증거들이고.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는 꼴이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더군요. 어딜 가시나? 공범이 도망가면 쓰나? 도망치려는 사무장을 향해 호통을 치자 처남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매영 미친 거 아니었어? 치매라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생쌀도 처먹던 인간이 어떻게 미친 척이라도 안 했으면 너희가 주는 그 가루약 먹고 진짜 송장이 됐을 테니까. 너희가 내 국에 내 약에 뭘 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제가 약 봉투를 꺼내 흔들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들더군요. 아, 아버지, 오해해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그래, 빗길에 70 먹은 아비를 짐짝처럼 버리고 오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냐? 너희 빚 갚겠다고 내 집 팔아먹는 게 효도야? 저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민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악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사람이면 내 아비가 충무로 지하에서 납가루 마시며 내 똥 기저귀 갈아 키운 세월을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동시에 복도 쪽에서는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고함도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돈을 빌려 쓴 사채업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보다 빚쟁이가 더 무서운 법이지요. 아, 아버지. 경찰? 아버지가 신고했어? 나 감옥 가기 싫어. 아버지, 제발. 민호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정신병원에 처박으려던 놈이 이제는 살려달라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꼴이라니. 그 비굴한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성애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놈의 손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이건 알아. 내 아들은 그 빗속 요양원 앞에서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일 뿐이야. 저는 매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뒤이어 험상궂은 사채업자들까지 현관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처남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차가운 금소금이 제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 저는 끌려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야. 남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가서 죗값 치르고 사람이 돼서 나와라. 놈들이 사라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 같은 탐욕의 기운도 함께 쓸려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시원한 바람이 가슴 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베란다에는 제가 다시 심은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놈들의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출한 녹취 파일과 약물 검사 결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놈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거라고 변호사가 전해주더군요.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갈 뻔한 아파트는 제가 미리 걸어둔 가처분 신청 덕분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에 저는 미소를 머금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옥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깨떡 접시를 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쭈글쭈글한 그 얼굴이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옥분아. 안 그래도 커피물 올려놨다.
우리는 베란다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 두 늙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70평생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비참한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배신 덕분에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을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